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과목의 그 첫 번째 단원인 사무자동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자,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이미 듣고 오셨을 텐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그 과목은 총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과목 중에서 과목당 20문제씩에서 총 80문제가 1차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80문제 중에서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60%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6, 8이 48, 그죠? 48문항 이상 맞추면 되고요. 과목별로 꽈락이 있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8개 이상 맞춰주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산업기사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2년제에서는 2학년 이상, 또 4년제에서는 2학년을 수료하고, 그러니까 3학년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2년제든 4년제든 졸업하신 분들은 무조건 다 칠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이제 실무 경력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자격증은 기사라는 자격증과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으로 구분을 해요. 이제 기사는 4학년 이상, 4년제 4학년 이상, 산업기사는 2년제 2학년 이상이 응시할 수가 있죠. 우리 군대에서 보면 이제 장교급이 있고 이제 하사관급이 있다고 비교했을 때 장교급은 지휘관이고요. 하사관들은 실무에 투입돼서 본격적인 어떤 기술적인 일을 하는 분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산업기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하사관급에 속한다고 봤을 때 실무에 투입돼서 완전히 기술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자격증이다, 그러니까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실무에 투입됐을 때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2차 시험에서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험을 치잖아요. 자, 그런 엑셀의 사용 능력, 또 액세스의 사용 능력, 파워포인트의 또 프레젠테이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많은 자격증을 수업을 해봤지만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은 그러니까 증을 따기 위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실무에 투입됐을 때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격증 중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가장 실무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실기에서 엑셀이라는 과목인데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격증 시험을 1차 시험을 이렇게 필기시험을 치고 2차를 실기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1차를 실기시험을 치고 2차를 이론시험을 치면 어떨까? 이론시험을 뺄 수는 없습니다. 지식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이론 시험을 계속 도전을 하다가 그 공부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하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공중이 붕 뜨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야. 근데 1차 시험을 실기로 하게 되면 그래도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엑셀의 사용 능력이라든지 액세스 능력, 또 파워포인트 능력도 생기니까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실무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더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담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첫 번째 과목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텐데, 우리 이 4과목 중에서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어느 과목이 제일 쉬운 과목입니까? 라고 물어줍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이 사무자원 시스템이라는 과목, 두 번째 사무경영관리 개론, 세 번째 프로그래밍 일반, 네 번째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이 4과목 중에서 점수 따기에는 이 과목이 제일 좋아요. 이 과목이. 프로그래밍 일반. 선생님, 저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프로그래밍 일반이 내용 면에서는 가장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거 기출문제에서 또 반복 출제되고 시험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얘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과목인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과목은 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 20점 만점에 거의 18점, 19점을 맞을 수 있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아예 꽈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과목은 좀 평이하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과목인 사무경영관리개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쉬운 과목이에요.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영 관리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실무에서 겪었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목이다. 자, 첫 번째와 마지막 과목은 얘는 사실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여러분 그 사무자동화가 도입되면서 사무자동화를 하면서 실제 우리 사무실에 놓여져 있는 사무자동화 기기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얘기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이 통신 과목은 오늘날 그 인터넷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듯이 통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니까 조금 까다롭긴 해요. 4번 그 네 번째 과목이.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두면 상당히 여러분한테 지식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첫 번째 과목인 사무자동 시스템의 첫 번째 단원인 사무자동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사무자동화의 개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의 개념, 사무자동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영어로. 그쵸? 오피스 오토메이션. 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OA 자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피스 오토메이션. 오피스, 사무실을 오토메이션, 자동화시키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다. 사실 사무자동화라는 의미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있고 가슴에 와닿고 그렇진 않아요. 사무자동화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 사무자동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 시대라 그래서 되게 뭐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과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개인용 PC,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 당시에 컴맹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죠? 컴맹들이 90년대 한 중반쯤부터 후반쯤부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즈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개인용 컴퓨터에 그 이전에는 이제 운영체제로 그 도스라는 걸 많이 썼었어요. 직접 그 C 프롬프트 상태에서 뭐 dir, 뭐 포맷, 뭐 이런 명령을 써가면서 작업하던 그 시대에서 윈도우즈 3.1이 나오고 윈도우 95, 그러니까 95년도에 윈도우 95, 윈도우 98 이거 한참 나올 때 컴퓨터 이렇게 초보자들이 워낙 컴맹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컴퓨터 쓰다가 컴퓨터 잘 안 되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컴퓨터가 고장났어. 그래서 AS센터에 전화를 했어. AS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자, 일단 제가 그 전화상으로 AS를 해드릴 테니까 열려있는 창을 현재 다 닫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실제 그 컴맹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는 창문들을 다 닫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90년대 초중반에 컴맹들이 많았었는데 기업에서도 일반 사무실에서도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어떤 문서 작성은 있었으니까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뭘로 했어요? 타자기로 했어요. 타자기에 탁 쳐서 종이 쭉 올라오고 그거 이제 해서 이제 복사기는 그때 있었지만 그거 뭐 복사했을 때 나눠주고 뭐 심지어 그 저기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왔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옆에 있는 캐비넷 막 뒤져서 그 사람의 원본 그 등본을 빼다가 복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진본 확인 도장을 찍어서 발부했던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하죠. 요즘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여러 가지 개인 그 신분에 관련된 서류를 뗄 때 관할 주민센터 아니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요즘 인터넷으로도 그런 서류를 다 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게 불과 3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무자동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30년에 등장을 했던 이유가 타자기 쓰고 복사하고 캐비넷 열고 문서 찾아내고 이런 시대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이 되고 사무실에 보급이 되면서 컴퓨터라는 어떤 장비가 들어오면서 사무실의 모든 업무 처리가 자동화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라는 말 자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무자동화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 없는 사무실 없잖아요. 우리 집에 컴퓨터 없는 집 없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넘어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넘어서 최첨단 장비들이 더 추가가 된다면 그 말에서 사무자동화라는 말을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장에서도 과거에는 생산직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다 하던 어떤 모든 작업들을 완전 기계화돼서 기계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고, 그죠? 뭐 슈퍼마켓에서 물건 계산할 때도 그 캘큘레이터를 꺼내서 두드려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코드를 찍어서 다 계산하는 그런 시대. 공장을 자동화시킨 것을 우리가 FA라고 하죠. 제가 FA 이렇게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축구할 때 그 축구 뭐 스포츠 스타들이 그죠? 프리에이전트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팩토리 오토메이션이죠. 공장을 자동화시킨다. 이런 OA, FA 이런 단어들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사무자동화의 개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되고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겠지만 제 강의를 들을 때요. 저도 사실 어떤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 노트 필기하기 위해서 노트 펴놓고 이제 형광펜, 빨간펜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다가 1강, 2강 듣고 난 다음에는 흐지부지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거 제 강의 들으면서 뭐 필기하고 뭐 이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팔짱 딱 끼고 제가 강의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꼬라보면서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의자 뒤로 좀 제끼고 다리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뭐 영화만큼 재미는 없겠지만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1강부터 마지막까지 완강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듣더라도 완강을 부탁드리겠어요. 완강만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기출문제풀이 시간에 저와 함께 문제풀이로 정리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그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에서 성적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을 자른다라고 하면 그렇게 공부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80점 만점에 48점 이상 맞으면 합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100점 맞고 합격한다고 해서 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뭐 표창장 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60점으로 합격하나 100점으로 합격하나 자격증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자동화 개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텍스트를 이렇게 막 만들어 놨잖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 예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막 많이 그려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이유는 실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개념, 사무자동화의 정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컴퓨터 기술,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과학, 행동과학 여기서 사무자동화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 들어가야 되고 통신기술 들어가야 사무자동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읽어보지 않고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받으면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시스템과학, 행동과학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무자동화의 정의를 설명하는 거다라는 의미. 자, 두 번째, 생산성, 사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량이며 구조가 불명확한 업무에 대한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결국 핵심적인 말은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사무자동화의 정의에 속한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가공, 작성, 입력, 그리고 전송 등의 어떤 기술을 이용한 것을 사무자동화의 정의라고 한다. 자,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이제 여담으로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잘 합니다. 파냄새 난다, 파냄새. 파냄새 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관식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객관식 사지선다형 중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지선다형에 내가 도대체 이 문제가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가나 다라를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파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사지선다형에서 자, 니은은 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칼, 창, 활.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1번이 파고, 칼이고, 창이고, 활이에요. 가나, 다라, 4개 중에서 정답이 뭡니까?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이 뭐예요? 모르겠다고요? 제가 이거 초등학생한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답이 뭔지 알아? 선생님 문제가 뭔데요? 그 문제는 모르겠고 아무튼 하나 찍어봐 라고 하니까 이걸 찍더라고요. 아니, 활을 찍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너 왜 이걸 찍었니? 라고 하니까 파는요 이렇게 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파는 먹는 파 있잖아요. 라면 끓여 먹을 때 쏭쏭쏭 쓸어넣는 파 길게 생겼고요. 칼도 길게 생겼고 창도 길게 생겼는데 활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활이 답이래요. 아주 초등학생다운 발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1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무기고 1번은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정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파냄새 난다는 얘기는 사무자동화를 내가 내 주위에서 지금 쓰고 있고 오늘날 사무자동화 시대인데 얼토당토 안 한 문장이 한 문장씩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으면 그렇게 문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사무자동의 정의를 나타내는 말인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같이 하면서 이거 말고 또 어떤 문장들이 시험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언급을 해볼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나온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팔짱 꼬고 들고 다리 꼬고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요거 하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시스템과학과 행동과학 등 다양한 응용 분야가 통합된 게 사무자동의 정의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자, 사무자동화의 개념 중에서 두 번째 배경입니다. 자, 사무자동화의 배경이라는 말은 사무자동화 왜 도입되게 되었나?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사무자동화의 배경에서 생산 부분에 비해서 사무 부분의 생산성이 크게 저조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기업에서,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사무직이라고 할까요? 사무직과 현장의 생산직. 뭐 드라마에서 얘네들이 그죠? 얘네들이 티격태격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옛날 말로 이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자동화 처음 도입된 단계 시대에서는 사무직을 되게 부러워했었죠. 사무실에 편안하게 이제 더운 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사무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직은 매번 그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한다. 생산직은 늘 불만이 많았고 생산직은 사무직을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편하게 근무한다? 사무직 근무를 안 해보고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사무직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거는 최근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욕도 얻어먹고 이 개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어디가 더 힘들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무자동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무 부분의 생산성 증가가 크게 저조되었다. 이 사무직들이 하는 일들이 매번 타자기 치고 진짜 중요한 그 바이어한테 날아갈 견적서인데 이만큼 치다가 보니까 오타가 났어. 그때 뭐 저기 사실 화이트라는 그걸로 칠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찍어서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오타가 나버리면 어떡해요? 또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되죠. 근데 컴퓨터가 딱 도입되니까 프린트를 딱 했을 때 딱 보니까 오타가 났어. 그럼 다시 그 부분만 수정해서 프린트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무실의 생산성이 훨씬 더 향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업체의 사장님과 B라는 업체의 사장님이 두 분이 있는데 A라는 업체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을 사무자동화 시켰어. 사무자동화 시켰다는 얘기는 컴퓨터를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B라는 사장님은 아직까지 캐비넷과 타자기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높아지니까 부러워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사무자동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배경.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상식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늘 갖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쉬워 보인다는 얘기야.
전혀 이 개념을 모르고 들여다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사무불의 종사자의 증가와 사무 근로자의 임금 폭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거의 일부분, 대부분이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왔죠. 뭐 마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사무자동화가 등장된 배경이다. 사무정보기기의 가격 하락과 당시에는 컴퓨터 한 대 가격이 너무 비쌌단 말이죠. 근데 점점점 이제 그 컴퓨터가 많이 보급화되면서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 사무실에도 도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또 컴퓨터의 그 성능에 급속한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서비스 산업과 정보 산업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함으로써 이제는 컴퓨터 없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사무자동화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배경. 자, 처음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건데, 이제 한 번만 듣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보세요. 사무자동화의 발생 배경 요인 역시나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 제가 그대로 갖다 넣은 겁니다. 사무자동화의 발생 배경 요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사실 이거나 그게 그거예요. 도찐개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배경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배경 요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배경 기술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은행이고요. 또 사무자동화 그 산업기사 필기를 출제하시는 그 뭐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문제를 출제를 하겠죠? 출제를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파냄새 나는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다음 중 사무자동화 발생의 요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문장 3개 넣어놓고 나머지 한 문장을 넣어놨을 때 그 나머지 한 문장이 파냄새 나고 얼토당토 안 하다면 그걸 찍으면 되는데 가끔씩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사무자동화 발생의 요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통신 기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발생의 배경 요인이다. 기술이라는 말은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1번, 2번, 3번 이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토당토하는 파냄새 나면 그게 답이겠지만 가나다라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냐 그냥 발생할 수 했던 그런 요인이냐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따로 보여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지 않아도 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단계는 1단계가 개별적, 2단계가 구조적, 3번째가 종합적. 이런 거는 사실 좀 외워둘 필요는 있겠어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외우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글자 따서 한번 보세요. 개구종, 개구종, 개구종. 뭔가 이렇게 연상이 됩니까? 그죠? 개구종. 자, 개별적, 구조적, 종합적. 이거는 제가 왜 기억을 해두느냐면 실제 시험 문제 갔을 때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발전 단계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했을 때 얘를 뒤섞어 놓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별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조적, 그러니까 점점 작은 상태에서 커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목적은 비용 절감, 질적 향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무 부분의 지적 생산성 향상. 이거 별표 2개 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무 부분의 질적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다. 요거 이번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겁니다. 자, 우리 오늘날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정보의 형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치, 숫자도 하나의 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문자도 하나의 정보가 되겠고, 도형도 정보가 되겠고, 음성으로 된 것도 정보가 되겠고, 오늘날은 영상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보의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2번째 작은 단어로 넘어옵니다.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의 기본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제도, 철학, 사람, 장비. 사무자동화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것을 시스템이라 하죠. 우리가 뭐 흔히들 홈시어터 시스템이다 하면 우리 집을 시어터, 영화관처럼 만들고 싶은데 큰 화면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뭐 5.1 채널, 그죠?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어야 되겠고, 뭐 앰프가 있어야 되겠고, 뭐 노래방까지 하고 싶으면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홈 시어터 시스템 하듯이. 시스템 역시나 사무 자동화를 시스템화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개가 복합시켜야 된다. 쉽게 생각해서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겠고, 사람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이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영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사무 자동화 시스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가나다라 보기가 영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도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철학입니다. 철학.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철학이 선생님 왜 들어갑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좀 더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 직원을 뽑을 때 그 IT 기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IT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절반 이상을 인문학도를 채용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인문학 하면 철학, 그죠? 심리학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IT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세계 최고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쓰는 IT 기계니까 우리 사람이 그 IT 기계를 쓰려고 할 때 사람의 어떤 마음이 어떨까? 과연 우리 인간이 뭘 필요로 할까? 그걸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업무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엄청난 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뭔가 가슴이 찡하고 소름이 막 돋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오늘 이 세계 최대 강국인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IT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고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하루 종일 살고 지하철 가면 예전에는 신문 펴놓고 있는 사람 많은데 신문 펴놓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뭘 보는지는 뭐 게임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신문 기사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읽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IT 강국에 살면서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야 된다. 그게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는 제도, 사람, 장비, 철학. 자, 정리가 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 주요 기능으로서는 네 가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쉽게 나오면 문서화 기능, 정보 활용 기능, 통신 기능, 업무 자동화 기능. 다음 중 사무 자동화의 주요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다음 인간 대 인간의 상호 간의 대화, 회의, 효율성을 위한 기능이라는 설명이 사무자동화의 어떤 기능에 속하는가, 통신 기능에 속한다. 말 속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사무자동화 시스템 역시 네 가지가 정보 활용 기능, 문서화 기능.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문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업무 처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쵸? 정보 활용, 문서화 기능, 업무 처리, 자동화 기능, 통신 기능 이 네 가지가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 네 가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사무자동화 생산성. 자, 생산성은 사무 부분의 생산성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피스의 생산성은 간접적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요. 좀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피스 생산성은 효율성과 유용성 양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쵸? 좀 이렇게 오피스가 뭐다, 자동화가 뭐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피스 근로자의 지적 능력, 경험에 의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산출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자, 이런 없음 사무 부분의 생산성에 관련된 얘기 좀 광범위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무 자동화를 함으로써 이 기대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우리가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강의를 저랑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 조그마한 뭐 직원이 두세 명 있는 그 회사도 괜찮아요. 그쵸? 오너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이세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개념으로 들여다봤을 때와 이따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과목인 사무 경영관리 개론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회사의 오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강의를 들으시면 문제가 너무 잘 풀려요. 근데 나는 늘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불만이 많고 부장님한테 불만이 많고 나는 직장인이야. 평생 직장인으로 살 거야. 자, 그런 마인드로 들여다보면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무자동의 기대 효과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무자동을 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경영활동을 고도화시킬 수 있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겠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사무자동화 생산성의 세 번째입니다. 사무자동화가 각광받는 이유 역시나 사실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자격증 따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회사 들어가서 또는 회사에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수당 나오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는 좀 반대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따서 여러분 업무의 효율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환경적 요인 때문이고 기술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무자동화 각광을 받게 되겠고요.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은 투자효율 산정법. 이거 나중에 뒤에서 한번 더 언급되게 될 건데 투자효율 산정법.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무실에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서 집어넣었을 때 2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100만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상대적 평가법 그리고 정성적 평가법을 통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법 세 가지.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투자효율 산정법, 상대적 평가법, 정성적 평가법,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오기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서는 사무부문의 지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역시나 사람과 조직을 개편을 해 나갑니다.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사무실이 자동화되는 시점에 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서 사실 몇 명의 직원, 그 능력 없는 몇 명의 직원을 잘라내고 어떻게 기계를 더 도입을 해서 사무실의 어떤 그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됐어요. 뭐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우리 국민의 그 어려움이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IMF 사태가 우리나라의 IT를 더 강국시켜주는 IT 강국이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 작업을 개선, 사무 환경 정비,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확립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매체 변환의 감소, 또 부수적 기능의 감소, 적시적 타이밍의 증가, 그리고 통제의 향상, 이런 것들. 자, 그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이거를 외우려고 접근하면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라 그랬어요.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구분한다 그러면 매체 변환의 감소, 여기서 매체 변환의 감소, 뭐 부수적 기능의 감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매체가 뭐지? 매체는 미디어야. 미디어가 뭐지? 과거에는 복사해서 파일 처리해서 캐비넷에 넣어뒀다. 요즘은 다 컴퓨터를 작성해서 디스크에 저장해서 뭐 클라우드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뭐 자체 회사 내에 어떤 웹 서버에 올리든지 저장해두면 된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내 데이터를 다 저장해 갖고 다닌다. 이런 개념이죠. 매체 변환이 줄었다는 얘기죠. 부수적 기능도 감소했고 또 타이밍이 증가했고 통제 향상,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하나로 여기서 통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제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너인데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 품에 들어오게끔 한다. 그런 개념이 통제예요. 그죠? 그래서 잘 통제해서 5명이 직원이다. 그러면 그 5명을 이끌고 우리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네 번째 사무자동화의 추진 및 전략 부분에서는 첫 번째 환경 설계 시 고려사항, 인간공학적인 요소. 사무실 이렇게 막 만들 때 과거에 이런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런 사무실. 자, 출입구 열고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여기에 사장님 자리가 딱 있고, 자, 직원들 자리가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컴퓨터로 작업하고 사장님은 전체를 이렇게 통제, 면접 보러 딱 들어가자마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올 상황이죠. 그죠? 자, 이런 비효율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보장되면서 칸막이입니다. 그죠? 칸막이.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보고 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그죠? 업무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휘관은 또 뭐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방에서 하면서 또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고 뭐 이런 형태의 것들 또 뭐 의자나 뭐 키보드나 이런 것들도 인간공학적 요소를 가미를 해야 되겠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서로가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좋다는 얘기고요. 또 작업자의 만족을 배려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 자, 두 번째, 사무자동화의 계획 시 고려사항. 사무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를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향식 접근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발생되는 또 상향 접근.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 그리고 명확한 사무자동화 전개 방법론을 정리 발표로 되어 있고요. 최고 경영자의 역시 명확한 방향 설정. 최고 경영자 오너가 이렇게 해야 우리 회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오너가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진의 고려사항 역시나 경제성 평가, 경영자의 지원과 교육 훈련, 전략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련된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사무자동화 추진 방법과 추진 목표에 대해서도 자, 지금쯤 한 수업 시작한 지 한 20-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좀 지루할 때가 됐어요. 내가 오너다. 지금은 내가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가산점을 통해서 이제 수당도 좀 받고, 이것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뭐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 가산점 때문에 이걸 공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는 내 비즈니스를 할 거다라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꿈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 회사를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보세요. 그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잖아요. 사무자동화 추진 방법과 추진 목표. 추진 방법은 전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전개해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 그리고 기기를 여러 개를 도입해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계층별, 그리고 업무별로 접근하는 방식. 그죠? 이렇게 해도 좋겠고 저렇게 해도 좋겠어요. 다 추진 방법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진의 목표는 뭡니까? 세부적인 목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부분 목표, 그 다음에 최종 목표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의미 자체는 사실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나왔을 때 이게 뭔지 못 찾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추진의 목표에 속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는 이 말들이 생소한 말이라면 나머지 다른 게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부 목표, 부분 목표, 최종 목표,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사무실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체계 부분에서 시스템 관리 기술, 그다음 시스템 설계, 또 사무실도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 맨머신은 인간과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막 갖다 놓고 인간이 그 기계에 적응을 못하면 안 되고, 기계가 인간에 적응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머신, 인간과 기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맨머신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고, 환경공학 부분, 또 조직관리 기술까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사무자동화 시스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체계가 갖춰진다는 얘기고요.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평가도 해야 되겠죠? 평가의 종류는 사전평가, 그죠? 사전평가, 그 다음에 중간평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뭐 말속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MIS, 경영정보시스템입니다. MIS의 약자, 그죠? 시험에 영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적어 드리는 겁니다. 메모 같은 거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대신에 나중에 저랑 같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때는 제가 메모하세요, 적으세요, 이렇게 빨간 줄 쳐가면서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설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으면서 메모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좀 더 시험 날짜에 대한 어떤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죠? 있으신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듣고 계시면 돼요. 그죠? 자, 경영을 정보화시킨 시스템이다.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에서도 경영정보학과라는 게 생겨 있죠. 자, 기업의 내외부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기업을 총관리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MI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전부 다 MIS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해서 필요한 분석을 행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 출력해주는 시스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날을 무슨 시대라고 한다? 빅. 오늘날 무슨 시대라요? 빅 데이터. 오늘날을 빅데이터 시대라고 한다. 수많은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수많은 자료를 끌어모아서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 준다. 많은 데이터. 나중에 제가 엑셀 기초 강의나 여러 다른 강의에서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조차도 하루에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엄청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앉아서 이렇게 기사 보다가 댓글 하나 달면 그것도 여러분이 남긴 데이터예요. 여러분이 블로그, 카페, SNS에 어떤 글을 올리면 그거 전부 다 여러분 데이터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나중에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또 과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과거의 선례를 찾아가지고 그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일기예보 마찬가지 대표적인 거죠. 수십 년, 수백 년간의 날씨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다음날 날씨를 예측하는 거. 범죄에서도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오늘날은 빅데이터 시대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2강으로서 사무자동화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사무자동화의 개념을 손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가면서 한강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자격증도 따고 나중에 필기는 당연히 합격하실 거고 실기에서도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실력이 향상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기사친구의 대우쌤이었습니다.